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의 성패가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부동산은 사는 순간 이미 수익이 결정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단순히 매입 가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취득 단계에서 얼마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느냐가 향후 보유세와 양도세를 결정짓는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적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 면적, 그리고 현재 내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요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면서 남들이 이렇다더라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예상치 못한 취득세, 중과세 최대 12% 등을 맞고 망연자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금고에서는 여러분이 집을 사는 첫날부터 수천만 원을 벌고 들어가는 절세 공식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감면입니다. 현재 정책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겨우 200만 원?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0만 원은 여러분이 이사 후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거나 최신형 세탁기를 한 대 들여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입니다. 주의할 점은 생애 최초의 기준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매각증여를 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이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그냥 남편 이름으로 해주세요. 혹은 아내 이름으로 해주세요라고 쉽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천만 원짜리 실수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단순히 지분을 나눈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발생할 모든 세금의 계산 단위를 쪼개는 마법을 부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별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의 자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5대5로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면 각각의 명의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 차익도 반으로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공동명의를 하면 대출 실행 시 복잡함이 따를 수 있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 명확한 아파트라면 취득 단계에서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나중에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증여로 간주되어 또다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니 반드시 처음 살 때 결정하십시오. 최근 국세청의 감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합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고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돈으로 집을 샀어? 라는 질문에 서류로 답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계좌로 돈을 받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이라면 반드시 시장금리에 맞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자를 매달 계좌이체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당하게 이것은 빌린 돈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현금 거래는 금고에 구멍을 내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사는 주택이 첫 번째 주택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인은 집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사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시골집 지분 혹은 재개발, 입주권 등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는 무주택자 혜택을 기대하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 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부동산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택수에 포함된 자산은
절세 전략을 짜는 데 있어 가장 무서운 방해꾼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설레는 일이지만 법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세금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생애 최초 감면, 공동명의의 전략적 선택, 자금 출처의 명확한 증빙, 그리고 정확한 주택수 계산이라는 4가지 공식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수천만 원을 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다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한 여러분이 잠을 자는 순간에도 휴가를 떠난 순간에도 매년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기분은 좋지만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을 넘어 징벌적인 느낌마저 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금고 2번째 공식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유세를 방어하여 내 금고의 자산이 깎여나가는 것을 막는 법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아주 냉정하고 강력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세기준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해 전체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집을 팔 계획이라면 반드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넘겨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5월 31일에 팔면 그해 세금은 0원이지만 6월 2일에 팔면 1년치 세금을 오롯이 다 내야 합니다. 반대로 집을 사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그해 보유세를 피하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잔금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계산 근거가 되는 것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정부는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이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무려 60여 가지 행정지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내가 사는 집의 시세는 그대로인데 세금만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는 공시가격 이의 신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안을 열람할 때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의 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어 세부담을 줄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내 금고를 지키려면 국가가 정해준 숫자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특히 무서운 세금입니다. 하지만 법은 1주택자에게 다양한 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단독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각자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매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합산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혹은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 등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중과세 위기에 처했다면 내가 가진 주택 중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알아서 빼주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먹어야 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은퇴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에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곧 건보료 폭탄을 의미합니다. 재산세가 오르면 건보료 점수도 함께 오릅니다. 이때의 절세 전략은 재산 점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치에 비해 공시가격이 높게 잡힌 노후주택이나 토지를 정리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주담대를 활용해 부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제도 활용 부동산 보유는 단순히 세무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보유 단계 결론 관리하지 않는 자산은 사라집니다.
보유세는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전쟁과 같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공시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부간의 명예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냥 고지서 나오는 대로 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반복될 때 여러분의 금고 바닥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소중한 자산이 새나갑니다. 오늘 배운 6월 1일의 법칙과 공시가격관리법 그리고 합산배제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금고를 빈틈없이 봉쇄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을 사서 잘 관리했고 이제 기분 좋게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무서운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세나 보유세가 몇백만 원 단위였다면 양도세는 집값 상승분에 따라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 원 단위로 부과됩니다. 열심히 재테크해서 2억 원을 벌었어도 양도세로 8천만 원을 내고 나면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결국 국가 좋은 일만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금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설계합니다. 1억 원의 차익을 온전히 내 금고에 넣느냐 아니면 절반을 떼이느냐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양도 단계의 황금 공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1주택자 비과세입니다. 현재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팔면 세금이 사실상 0원입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집을 보통 3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다가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 혜택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수천만 원의 일반 과세가 부과됩니다. 금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비과세 특례의 날짜 계산은 소수점까지 따지는 마음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팔기 전 반드시 내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를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몇십만 원의 상담비가 수천만 원을 아끼는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내가 이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돈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공사는 수천만 원어치 했는데 증빙이 없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샤시 교체,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배관 공사 등 집의 뼈대를 고치는 자본적 지출은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전등 교체 같은 수익적 지출 단순 소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부가세를 깎아준다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 그 부가세의 몇 배에 달하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10년 전 영수증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금고를 지키는 강력한 현금이 됩니다.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올해 상반기에 수익이 난 부동산을 하나 팔았다면 또 다른 부동산은 절대 같은 해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두 부동산의 수익이 합쳐지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서 세율이 최고 45%까지 껑충 뛰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채를 팔 계획이라면 하나는 올해 12월에 나머지 하나는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연도를 분산해야 합니다. 단 몇 주의 차이로 합산 과세를 피하기만 해도 세율 구간이 낮아져 중형차 한 대 값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난 부동산이 있다면 수익이 난 부동산과 같은 해에 팔아 수익과 손실을 상기하는 고난도 전략도 있습니다. 내 금고의 잔고를 결정하는 것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날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양도세가 감당이 안 될 때 부부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2월 과세 규정입니다.
증여받은 집을 바로 팔면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팔아야 비과세나 취득가액 높이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명의만 바꿔서 팔면 되겠지라는 얕은 생각은 국세청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내 자산의 명의를 관리하는 것만이 금고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마침표는 매매계약서의 도장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숫자입니다. 아무리 비싸게 팔았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실패한 투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경비 영수증을 끈질기게 모으며 양도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부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취득부터 양도까지 부동산 세금의 긴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처음에는 막막하셨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경제지능을 갖게 되신 겁니다. 세금은 아는 것이 곧 돈이고 준비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금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금고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1원도 허투루 새 나가지 않도록 가장 빠르게 최신 경제 정보와 절세 비법을 배달해 드릴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고를 채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금고에 늘 황금빛 평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